아, 오늘은 해먹에서 또 포트잘질 촬영해 볼까? 오우씨, 약한 느낌이 막 드는데요. 여기서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먹이 저는 이렇게 막 편하진 않더라고요. 여기 니카라과의 한 호텔인데요. 어마어마하죠. 밤에 되게 이뻐요. 이게 불이 참 이쁘게 나오거든요. 진짜 옛날 분위기, 약간 뭘까 쿠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되듯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해야겠어요. 네, 여기는 지금 11월 4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아침인데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촬영을 해야 되겠어요. 실업률이 나왔잖아요. 제가 제일 연준이 중요시 보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정말 중요하다. 실업률이 돌아서는 걸 봐가면서 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실업률이 3.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연준도 확실하게 이제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예요. 적어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이미 내년 1월 달치까지 그 시장 금리를 올려버린 효과, 구두개 9월달에 구두개 이후부터 올라버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월 달까지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실업률도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기업들도 사람들을 더 고용할 여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 소비를 해줘야 될 개인들이 잡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미국의 나라가 뭐 갑자기 이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건 아니고, 천천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몇 개월 거쳐서 이제 영향을 받을 건데, 일단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구독자분들은 여름쯤에 많이 주식을 파신 분들은 애플도 그때 많이 파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애플 자체가 아이폰 이번에 나온 게 15 같은 경우에 분기 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분기 말에 나왔고, 이게 순차적으로 전 세계에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나라 온두라스는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주문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전만큼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이폰 15의 그 실적이 그 기업 실적에, 판매 실적에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 정도에 가야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맥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웨어러블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판매를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경기 침체라든가 소비 둔화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가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애플은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날 건데, 물론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낮춰놓으면은 또 그거보단 좋게 났다고 해서 환호하는 게 이제 증거가 아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봤던 195불은 다시 돌아가기 힘든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하락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애플에는 어마어마한 3조 달러가 넘는, 시총 3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그만큼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스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없이 시총이 한 20% 이상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 코스피가 날아갈 수 없듯이 애플이 날아가지 못하면은 나스닥 자체도 날아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정말 많은 시장에 허풍들이 있었잖아요. 아이폰 잘 팔리고 있고, 7만 원짜리 화웨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차짜리 돌풍이다, 이런 허풍들이 있었는데, 그런 허풍들이 다 이제 뭐랄까 다 무의미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면도 좀 있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시장의 호들갑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1월 달에 뭐 중국 리오프닝이 폭발하면서 전 세계 시장 자체 뭐 매크로가 좋아질 것이다, 뭐 중국발 뭐 홍풍이 온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들, 뭐 셧다운도, 미국 정부 셧다운이 되면은 막 대란이 일으켜진다, 증시 폭락이 몇 프로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동 전쟁도 막 150불, 250불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3차 전쟁 난다면서.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들었잖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무튼간에 뭐 올해 연말에 한번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이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들을 근래 포모 장세를 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뭐 이미 다 얘기는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 영상 그 하단에다 그런 것들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오랜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 드릴 것 같고 시간은 제가 얼마나 이게 배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영상 감사합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버핏이 4월인가 쉐브론을 다 팔고 옥시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유가가 막 이번에 90불까지 좀 살짝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버핏이 신의 한 수였어. 정유기업을 샀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버핏은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단적으로 봐도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BYD 같은 거 이제 거의 다 팔았으니까, 작년 올해 1분기에 거의 다 팔았었죠. 이번에 조금 팔았고, BYD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08년인가 07년도쯤에 아마 샀을 거예요, 버핏이. 그러면 무려 한 16년, 17년 동안 이제 하나의 주식 갖고 홀딩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롱텀으로 보신 거.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여러분들이 83불에서 90불 올라갔다고 뭐 신의 한수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웃긴 것 같고, 이런 리플이라든가 이런 반응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그런 종목들, 그 정유 주식들을 산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셰일가스 고갈 피크를 쳤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한 2019년, 20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매장량을 속였다는 그런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왜냐면 매장량을 좀 넓혀가지고 IPO 할 때라든가 투자 받을 때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펀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WTI라는 게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잖아요. 그러니까 퍼미안 분지, 그 셰일가스의 가격을, 그 원유의 가격을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받는 그런 시세거든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뭐가 터지든 간에, 해외에서 뭐가 터지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시세는 가장 중요한 WTI, 뭐 리그수라든가 뭐 산출량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보는 그런 유가의 가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셰일가스가, 석유가 점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희소해진 자원은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런 측면도 보는 것 같고, 또 옥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탄소 포집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정말 뭐 BP라든가 다른 석유 메이저들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각국이 이제 제재를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고, 또 자원의 그 무기화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증권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기는 그렇고, 아니면 지금 당장 시세는 모르니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난 없으니까 사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랑 비슷한데, 아니 근데 원유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버핏이 이제 쉐브론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그 정유기업의 이제 주식은 이제 정리하고, 옥시를 거의 대부분 60불 이하대에서 계속 사서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영권까지 다 사서 뭐 지분을 100% 다 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버핏과 비슷하게 따라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초장기 투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식을 1년 이상 갖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물려서 1년 이상 갖고 가는 건 되게 쉬운 거고, 수익을 갖고 이게 있으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쭉 해서 뭐 1년, 2년, 3년 갖고 가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막 아끼면 똥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버핏은 그거를 쭉 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수익을 10년, 20년, 30년 가져간다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이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막 썩 좋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팔겠다 한 이유는, 이제 본인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팔겠다 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훅 빠질 거 아니에요. 최대 주주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미, 블러핑이죠. 난 팔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고, 뭐 실제도 안 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95불은 버블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연히 저도 195불은 너무 버블이라고 봤었거든요, 올해 7월달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점점 원래 가격으로 내려온 거라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0불 때. 그래서 이제 많이 20% 이상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버핏이 안 파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버핏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업용 부동산에는 뭔가 터지게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보유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플을 더 사겠죠. 애플 자체는 멍거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소비재 주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버핏의 스타일상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죠. 로열티도 굉장하고 이익도 많이 남기고, 대규모 투자도, 삼성전자 같은 대규모 투자도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버핏이 계속해서 갖고 갈 제2의 코카콜라 같은 그런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담긴 담겠는데 예전처럼 많이 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발로 해서 이렇게 점유율을 이제 점점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시가 될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테슬라도 저는 약간 좀 꺼리는 종목 중 하나인데, 물론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예전만큼 애플을 많이 담지는 못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만큼 아니겠지만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을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 때는 25%, 뭐 거의 30%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0.2, 0.3 이 정도잖아요. 플립 같은 거, 폴더 같은 건 이런 신상을 출시를 해도 그 점유율을 못 올리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 왜냐면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것도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쌀 수밖에 없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로컬들은 수입품을 살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수입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그 관세가 중국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나라, 여기 그 니카라과 같은 나라 마찬가지고, 여기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220만 원짜리를 한국에서 168만 원짜리 220만 원, 30만 원에 파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가 생산을 기가 상하이에서 한 거지. 수입하면 비싸니까. 다른 BYD라든가 다른 전기차 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거기다 짓는 거고, 애플도 공장이 저 심천, 광주 뭐 이쪽 있잖아요. 복스 공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입품 관세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되는데 삼성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넘어오잖아요. 그럼 관세를 맞는데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이 여기 이제 불리해지잖아요. 그럼 불리해지면은 안 되니까 그 마진을 이제 축소하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마진 뭐 관세만 한 10%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진이 10%가 날아간 거니까 거기서 이익이 남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딱 가격이 비슷해. 삼성폰이랑 애플폰이랑 가격이 비슷하면 애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올라가겠죠. 자, 비트코인이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게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이 있는데, 뭐 희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희소성이면 금을 사면 되죠. 그죠? 금을 사거나, 희소성도 있지만 실체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플 사세요, 애플. 왜냐면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그 자사주 매입을 매년 하거든요. 막 15조씩 20조씩 막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소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희소성인데 굳이 배당도 주는데 굳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살 필요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뭐 10억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긴 한데, 그냥 저는 비트코인이 가든 말든 저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반토막이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은 6만 불 위에 있다가 지금 3만 4천 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전에는 16,000불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큰 변동성, 6만 4천에서 16,000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거의 뭐 70% 이상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 변동성에서 개인들이 멘탈이 안 털릴 수 있느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불에서 300불 갔다가 299불이죠. 갔다가 올해 200불 깨졌다가 조금 올라온 게 테슬라인데, 그 변동성에서 여러분 10억을 어치 샀는데 이게 3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변동성에서 대부분의 개미들이요, 멘탈이 털려. 멘탈이 털리면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이게 리스크가 아니고 변동성이 리스크다. 이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하는 거는 고전적인 그 재무학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표준 편차.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롤러코스터니까 샀는데 갑자기 30%막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빠지면 또 이제 무섭게 빠지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매수 시점은 우리가 쉽게 봐요. 올라가는 거 따라 타면 되니까. 근데 매도 시점에서 다 터진 거야. 매도를 언제 파냐면 본전 왔을 때, 마이너스 왔을 때, 이럴 때 털거든요.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분기 매수,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라 5번씩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상한을 쫓아가면서 짐을 버리면서 올라가라. 정상에서는 좀 자유롭게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
내려갈 때는 또 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등산이라는 게 내려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무릎도 아프고 하중이 많이 가니까 내 몸무게 3배씩 가잖아요. 무릎에. 그렇죠? 발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그런 투기 자산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마시라. TMF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치에 열광하지 않음. 그들이 열광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얻은 사람들 때문임.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비트코인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 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돈을 벌어봤던 사람이. 약간 뭐 인스타 같은 그런 거겠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억세게 운이 좋아야 돼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정도의 운이 그런 뭔가 기여도가 있는 사람한테 다음 생에 운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코인은 여러분들 진짜 하지 마십시오. 코인 자체의 미래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멘탈,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실력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배당주 ETF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 내내 그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배당주예요. 왜냐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배당주를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배당주 ETF를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해요. 배당주라는 거는 이미 성장이 끝난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주식 상승도 굉장히 잘 못 올라가요.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에 열광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뭐 시대 역행해서 뭐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배당주는 뭐 배당주 줘봤자 얼마 받아요. 근데 그 배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벤치마크 하회가 있는 거예요. 주식의 그 움직임 자체가 상승이 아니 이렇게 간다면 배당 받아봤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당주 ETF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나이가 아직은 젊잖아요. 사실 중반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는데 뭐 개인 취향상, 개인 그 투자 성향상 저는 배당주 투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뭐 채권 중에서도 이제 브라질 국채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렇게 노후를 좀 편하게 이기고 싶다.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한때는 13%까지 줬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본진 원금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왜냐면 뭘로 깨졌냐면 헤어라가 폭락하면서 많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배당주도 본진이 되게 부진해. 이자는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 가시니 비트코인이 대박나네요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니 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한 20% 좀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대박이 났다고 20% 먹은 게 대박인가? 전 대박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20% 난 거는 그냥 코인한테 있어서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물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전에 이제 그 정말 2018년도쯤에 17년도쯤에 그때 막 4만 불 갈 때 그때가 대박이었지. 그 전에는 1년 동안 거의 10배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400불 때가 4만 불 넘게 올라왔었으니까 그런 게 정말 대박인 거지. 20% 오른 건 대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코인도 그렇고. 혹시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엔비디아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기업인데 계속 이야기 들었잖아요. 테슬라는 중국 비즈니스 비중이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인데 내 자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싶지가 않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 하게 됩니다. 피가 끓는 막 20대 분들 잃어도 뭐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 이렇게 잃는 분들은 사실 큰 돈이지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그때 이제 작은 실패를 하면서 인생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청춘 때 아파야지. 나이 들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참합니다. 나이 들어서 주식 깨지잖아요. 그럼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한강 가는 거예요. 20대 뒤 한강 가지는 않잖아요. 취업이라도 하면 되니까. 일단 테슬라, 엔비디아는 고질적으로 늘 이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야 되나? 잘 모르겠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훌륭하고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업들이긴 한데 계속 그 폭락시 매수할 종목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고민하고 있는데 답은 안 나오고 있어요. 7, 8월 달에 주식 다 팔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으시지 않더라요.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개인들마다 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사서 이런 뭐 그런 리딩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뭐 리딩 잘하시는 그런 분들은 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뭘 사도 폭락 때는 다 벌어요. 하락은 생각보다 길다는 말 공감합니다. 아, 그쵸. 이제 지옥이 정말 시간이 안 가잖아요, 군대처럼. 그쵸. 야, 2년 2개월을 어떻게 버텼지? 신기해 진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그럼 금리 내릴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1월 달까지는 적어도 끝났고 인플레이션도 거의 잡혀간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없다. 특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 이상으로 75bp나 되는 시장 금리가 확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걸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리플을 달았었냐면, 저는 이렇게 빚이 많은 당사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빚이 없고 현금이 300조가 넘는 애플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배당도 주고 자사주 소각도 되고 5%짜리 좋죠. 5%그 이자 따박따박 나오는 거 좋죠. 좋은데 저는 그냥 애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플의 연간 주가 상승률은 5%는 넘어갈 것 같고 거기다 배당 주고, 그렇죠?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애플 사는 게 낫다. 버핏인 이유가 있는 거죠. 멋있네요. 여행하시면서 가능성 있는 국가들은 현지 국가 주식 계좌 개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이제 짐 로저스가 전 세계를 2번 여행했잖아요.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했던 거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까? 지금 차로 여행한 것도 진짜 빡신데 그리고 그때는 도로 같은, 그때 80년대였거든요. 80년대 말이 안 나? 그때는 도로 같은 것도 지금처럼 잘 안 깔려 있는 상태였고 오프로드가 더 많았을 거예요, 온로드보다.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여행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짐 로저스처럼 여행을 하고 있고 그가 갔던 길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여행을 하면서 현지 계좌에서 계좌 개설하고, 또 필요할 때는 뉴욕인지 어딘지 미국에 있는 그 자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사서라고 해야 되나? 경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주식을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산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 핸드폰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있을 필요도 없고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이머징 투자는 진짜 롱텀으로 보셔야 되고, 이머징 투자는 환율로 다 깨집니다. 환율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환율로 깨지는 거고, 인도만 하더라도 뭐 요즘 인도 얘기 많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인도만 하더라도 90년대 이후로 루피아 환율이 한 3분의 1 토막 났을 거예요. 원화 환산으로 볼 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러면 주식 시장은 300%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결론은 달러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짝 중간이니까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금융 투자를 할 나이가 이제 그 기간이 앞으로 10년, 20년 남은 거거든요. 그 뒤로는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 채널 같은 경우는 35세에서 55세 사이가 제일 많이 보는 채널 연령대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오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0년, 20년 사이에 통화 중에서 요즘 달러가 뭐 몰락한다, 뭐 특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길 바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그렇게 쉽게 몰락을 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체력을 갖고 있고, 제일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프론티어 같은 기업들이 다 있고, 돈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고, 정부가 아직도 그렇게 깡패짓을 해도 남들이 찍소리 못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 아니라 다른 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뭐 정치적으로 뭐 막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쿠데타 한번 나오면 또 정권 뒤집혀지고 막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내 은퇴 자금을 투자하고 다니는 거는 쉽지 않다. 비중이 적더라도 거기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본진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깎아먹는단 말이죠. 리소스를 잡아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머징 마켓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그 정말 느려 터진 행정 서비스라든가 뭐 뇌물 주고받는 뭐 이런 것들, 전 처음에 인도네시아를 2017년인가 갔을 때 자바섬을 이제 쫙 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쫙 투어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고용한 기사
거기는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기사를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렌터카를 하면. 그래서 느꼈던 게, 와, 이 나라는 정말 뇌물 줘야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나라는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 투자해서 버는 거랑 여기 미국에다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랑 저는 미국에다 투자한 게 나은 것 같아요. 한국도 별로 이렇게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국가별로 이제 그 뭐야 주식시장 하락한 거 비율 보면은 코스닥이 이스라엘만큼 빠졌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전쟁 났냐고. 왜 전쟁 난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빠졌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요즘 분위기인데 지금 촬영을 32분이나 해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같아요. 뭐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결국에는 달러인 것 같고, 달러 가치가 뭐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뭐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달러가 킹입니다. 킹. 특히 이렇게 변동성 심하고 뭔가 터질락 말락 하는 그런 상황,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달러고요. 그래서 조금 5% 6% 올라왔다고 이거 못 버텨가지고 뭐 포모 나오고 막 사고 막 채팅방에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으면서 보는 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구나. 나가시는 분들도 레벨 빵이잖아 다. 그 우리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99%가 한 명 빼고는 다 레벨 빵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멘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뭔가 좀 많이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공부한 게 없으니까. 보면서 저도 이런 것도 많이 배워요. 아,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제가 원래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세노테 들어가면 깊이가 200m 되거든요. 200m 위에 둥둥둥 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라이프 재킷 있잖아요. 그거 재킷 입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라이프 재킷이 터지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저 위에서 안전 요원이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는 거죠. 공기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중으로 안전장 치겠다 생각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가 세노테 중심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수영해서 가서 환상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시간이나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카리브해에 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40대 중반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이태리 커플이 너 참 대단하다고 수영 못하는데 그렇게 시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게 이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비록 이제 라이프 재킷을 하긴 하지만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배워야겠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그 니카라과 레온에서 4일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좀 쉬면서 그동안 13일, 2주 동안 너무 빡시게 다녀가지고 푹 쉬고 있고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못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조금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손가락이 낫질 않네요. 그래서 더 안 좋아졌어요. 맥주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늘한 곳에 있다가 약간 습도 높고 더운데 약간 저지대죠, 그렇죠? 저 고지대에 있다가 저지대로 내려와서 바다가 3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기압의 변화 같은 거. 아무튼 제가 멤버십 위주로 이렇게 채널을 운영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예전만큼 많이는 이제 못 올릴 것 같고 대신 매주 아니면 격주 주말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라이브로 매주 찾아뵙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숙하게 소통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저는 좀 부담 없이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질문의 80% 이상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나오고 저도 그만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갈증을 좀 이렇게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이제 3만 명이 넘는 여러분들 그리고 단톡방에 계신 1,700분 단톡방이 3기 4기 있거든요. 3기에 1,400분 계시고 그리고 4기에 한 300분 정도 계시는데 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